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배울 작품은 현대시의 정지용 시인의 춘설이란 작품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작품을 쓱 보면 낯선 작품이죠, 비교적. 그래서 먼저 한번 쓱 선생님이 이렇게 낭송을 해줄 거예요. 그리고 핵심 정리를 같이 본 다음에 그 다음 지문 분석을 하나하나 들어가고 이제 마지막으로 포인트 짚는 수업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문 열자 선뜻 먼 산에 이마에 차라. 우수절 들어 바로 초하루 아침. 새삼스레 눈이 덮인 맷뿌리와 서늘롭고 빛난 이마바지하다. 얼음 금가고 바람 새로 따르거니 흰 옷고름 절로 향기로워라. 옹송그리고 살아는 양이 꿈 같기에 설어라. 미나리 파릇한 새손 돋고 옴짓 아니기던 고기 입이 오물거리는 꽃 피기 전 철 아닌 눈에 하도 벗고 도로 춥고 싶어라. 자, 시인 보면 지금 대체적으로 노래하는 계절이 어때요? 그쵸, 겨울과 봄의 그 사이가 맞았어요, 여러분. 이 시는 지금 보면 이 우수절, 물기운이 가득한 때에 시인이 봄이 오는 소리를 들으면서도 막상 또 봄이 온다 싶으니까 겨울이 아쉬운 거예요. 마음에 대해 노래하고 있는 그런 시입니다. 그러면 먼저 핵심 정리를 보고 가닥을 잡도록 할게요. 자유시이자 서정시예요. 그러니까 딱히 어떤 형식적인 특성이 없겠죠. 자, 구성은 크게 4단계로 나눠지는데 먼저 봄이 되기 전에 서늘한 날씨, 그리고 이 날씨 속에서도 느껴지는 계절의 변화에 대해서 감지하고 있습니다. 봄의 생동감에 대해 노래를 하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 봄을 기다리는 마음과 더불어 겨울이 가는 것에 대한 아쉬움을 노래하고 있어요. 주제는 이 봄눈이 내린 자연에서 느끼는 봄의 생동감에 대해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포인트는 춘설, 생동감 이렇게 되겠죠. 자, 다시 위로 한번 올라와 볼게요. 1년부터 보도록 합시다. 문 여자 선뜻 영탄박스였습니다. 먼 산이 이마에 차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보이는 거에 대해서 감각적으로 느껴지는 것처럼 얘기하고 있어요. 바로 시각의 촉각화, 공감각적 표현 드러난 거죠. 문을 여니까 먼 산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화자는 절기에 대해서 생각합니다. 이연 보도록 할게요. 우수절이 들어 바로 초하루 아침, 지금 시간적 배경에 대해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3년 들어가도록 할게요. 새삼스에 눈이 덮인 맷뿌리와 이 산 꼭대기 얘기합니다. 서늘롭고 빛난 이마바지하다. 눈이 덮여서 빛이 반짝하는 그 산봉우리 기운이 나의 이마에 닿는 것처럼 서늘하게 느껴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선생님이 얘기하는 것처럼 줄줄줄 풀면 재미가 없겠죠. 그래서 이 시인은 자신이 느끼는 감각을 좀 더 효과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공감각적 표현을 활용합니다. 바로 보이는 것이 느껴지는 것처럼 시각의 촉각화 쓰인 거예요. 자, 그 다음 사연 넘어가도록 할게요. 얼음에 금이 쩍쩍하기 시작해요. 봄이 오는 거죠. 그리고 봄바람이 새로 불어오는 거예요. 그러니 나의 마음 어떻대요? 향기롭대요. 근데 흰 옷고름이 절로 향기롭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보이는 게 마치 냄새가 나는 것처럼 시각의 후각화, 공감각적 표현 다시 한번 쓰였네요. 이럼으로써 지금 봄이 오는 자연의 모습을 노래하고 있네요. 그 다음 5연. 자, 옹송그리고 살아난 양이 이렇게 겨우 움츠려서 작게 있던 것들이 새로 돋아난 것처럼 마치 꿈 같아요. 그래서 뭐래요? 설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건 이제 설렌다 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낯설다 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겨우 내 이렇게 하얀 눈들만 보다가 뭔가 새싹들이 돋아나고 이런 모습들이 마냥 친숙하지만은 않을 거예요. 자, 그 다음 미나리 파릇한 새손 돋고, 자, 봄의 생명력. 그 다음 옴짓 아니기던 고기 피 오물오물 거리는 그런 생동감 있는 모습. 자, 그 다음 마지막 7연 보도록 할게요. 꽃 피기 전 철 아닌 눈에 내리지 않을 그런 계절인데 꽃 피기 전에 눈이 온대요. 자, 이렇게 봄이 오고 있음을 알리는 눈. 작품 제목 다시 한번 언급하고 있죠. 화자는 어떻대요? 근데 옷을 벗고 춥고 싶대요. 이건 두 가지 의미로 해석이 돼요, 여러분. 겨울옷을 벗고 봄을 한껏 느끼고 싶은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의미는 막상 또 겨울이 가는 거에 대한 아쉬움을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의적으로 해석 가능하겠죠?
마지막에 화자의 마음이 집약되어 있어요. 차가운 눈 속에서 선명하게 봄을 느끼고 싶다. 자, 여러분, 이제 포인트를 집으러 조금 페이지를 내려왔어요. 춘설, 봄의 생동감, 영탄적 표현, 그 다음 여러 감각적 표현, 이렇게 4가지 포인트로 볼 수 있습니다. 주제는 봄눈이 내린 자연에서 느끼는 봄의 생동감, 그러니 봄에 대해 긍정적으로 노래하고 있겠죠. 자, 중심 내용 좀 볼게요. 1문단부터 7문단 아까 언급했으니까 넘어갑니다. 서럽다에 대한 해석 2가지 있어요. 크게 2가지. 지난 겨울 내가 힘들었던 삶을 회상하며 느낀 서러움이기도 하지만 낯설다에 대한 준말이기도 해요. 봄이 되어 살아나는 생명력들, 겨울에 비해서 굉장히 낯설은 작품, 춘설의 의미, 봄의 생동감을 돋보이게 하는 소재이자 배경으로서의 역할을 한대요.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 마지막 이 시에 나타난 3가지 공감각적 표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크게 시각의 촉각화 2가지 있고 그 다음 시각의 후각화 1가지 있어요. 시각의 촉각화는 내가 보이는 것이 마치 느껴지는 것처럼 생생하게 느끼는 것이고 그 다음 시각의 후각화는 내가 보이는 것이 마치 냄새나는 것처럼 이 봄을 맞이한 화자의 느낌을 좀 더 다채롭게 나타내고 있죠. 오늘 분석은 여기까지예요, 여러분.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번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춘설 주요 문제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속에 이 작품의 핵심이 들어있다고 보면 돼요. 선생님이 꼽은 작품은 뭐냐면 2번 문제예요. 같이 읽고 풀고 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의 표현상 특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고르래요. 그러면 이런 문제 이제 선생님하고 같이 공부하면서 따라올 거니까 나머지 선지는 전부 다 맞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 시의 표현상 특징이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자, 1번부터 봅니다. 영탄법을 사용하여 화자의 감탄을 강조하고 있다 라고 했습니다. 영탄법 어디 쓰였어요, 여러분? 차라, 선뜻, 뭐뭐 싶어라 이런 것들. 지금 종결어미들과 그 다음 이 감탄사를 통해서 영탄법 사용되고 있죠. 그 다음 이 표현 방법과 효과까지 맞게 연결되었습니다. 자, 2번 보도록 할게요. 역설적 표현을 사용해서 화자의 마음을 인상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역설적 표현 어디 나왔나요? 자, 이 시의 역설적 표현 보면은 지금 꽃 피기 전 철 아닌 눈이 내렸는데 도로 춥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화자는 분명 봄을 기다리고 싶어하는 화자였는데 다시 춥고 싶다라고 말을 함으로써 말이 안 되는 표현법을 구사하고 있어요. 하지만 봄이 가는 거에 대한 일말의 아쉬움을 표현하고 있는 거라고 얘기했죠. 그 다음 3번째, 공감각적 표현을 통해 화자의 정서를 복합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그랬죠. 맞는 선택지입니다. 4번, 대상의 감정을 이입하여 정서를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감정이입, 시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 표현 방법이에요. 그런데 아쉽게도 이 시에는 감정이입이 없어요. 답은 4번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마지막 선택지까지 봐야 학습이 되는 거죠. 5번. 보통 현대시 자유시 중에서는 이렇게 정형화된 규칙들이 없는데 이 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각 연의 이 행식 배치함으로써 비교적 다른 자유시들에 비해서는 시적 안정감 꾀하고 있네요. 그래서 5번 선택지도 맞는 선택지가 되겠습니다. 까지 오늘 선생님이 문제 풀이하는 데만 해도 넘게 걸렸어요. 바로 그 이유는 답만 딱 찍고 넘어간 게 아니라 나머지 선택지들 풀이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표현 방법이나 아니면 이 시에 대한 감상을 정확하게 하길 바랬기 때문이에요. 이번 시간에는 춘설에 대한 작품 분석과 더불어 문제 풀이를 이 정도로 마쳤는데 다음 시간에는 이제 다른 작품을 가지고 올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개념학습 2강에 있는 정석가를 바탕으로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선생님이 항상 진행하는 대로 핵심 정리를 먼저 보고 난 뒤에 그 다음 여러분과 함께 지문 분석을 들어가고 포인트를 짚는 수업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핵심 정리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은 고려 소교예요. 그래서 여러분 알고 있는 고려 가요로 불리기도 하고요. 6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런 축원하는 성격의 노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서를 노래했기 때문에 서정적이라고 불리는 것이고요. 네. 특징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복과 과장으로 운율을 형성합니다. 그리고 반복이 운율이 형성된다는 사실은 알고 계시죠? 그리고 자기가 계속해서 말하고 싶은 바니까 반복하는 거겠죠? 주제를 부각하는 효과까지 있다라는 것. 역설과 반어법을 사용해가지고 이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설정한 후에 너가 만약에 이것까지 가능하다면 나 그래 이별하겠어 라는 식으로 던져놓습니다.
즉, 근데 상황들은 이루어지기 어려운 상황들이거든요. 너 이것조차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나보고 이별하라고 하는 거야? 그럼 나 이별 안 해. 라는 식으로 말하며 영원한 사랑을 역설적으로 노래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또 소망형인 어미로 끝나면서 화자의 간절한 마음을 부각합니다. 주제는 당연히 임에 대한 영원한 사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더불어 임금의 만수무강을 축원하는 노래로까지 해석되기도 하거든요. 마지막으로 핵심 정리에서 포인트. 서본결의 3단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것 보고 위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전은 여러분 원문 해석이 가장 먼저 포인트가 돼요. 그래서 이 원문을 보고 현대어로 풀이가 자유자재로 될 때까지 원문을 숙지하는 연습을 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오늘은 선생님하고 같이 해석해 보도록 할 거예요. 첫 번째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샥샥기 쇠모래 벼랑에 샥샥기 쇠모래 벼랑에 구운 밤 닷대를 심고이다. 그 밤이 우미도다. 싹이 난다면 유적하신 임을 여의와지다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자, 이 샥샥기 굉장히 바삭바삭한 소리가 나는 그런 모래라고 생각하면 돼요. 싹이 틀 수 없는 진흙 같은 그런 모래가 아니라 바삭바삭한 모래란 말이에요. 근데 그 모래에 구운 밤 닷대를 심겠대요. 그리고 그 밤이 싹이 돋으면 나 그때야 너와 헤어질 거야, 임을 여일 거야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가능한 상황일까요? 그쵸, 불가능한 상황이에요. 하지만 이를 통해 나 그러면 너랑 이별 안 해 라는 식으로 강한 의지를 드러낸다고 보면 됩니다. 자, 3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옥으로 연꽃을 만듭니다. 옥으로 연꽃을 새깁니다 라고 해석하시면 되고요. 그 바위 위에 그 연꽃을 접주하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익겠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 꽃이 새 묶음이나 핀다면 그때야 나 임을 여의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새 묶음이라고 해석하기도 하고요. 삼동, 이 추운 겨울에 만약에 핀다면 이라고 해석하기도 해요. 한 단어에서 두 가지 해석 가능하죠. 중의적 해석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이 상황 또한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이죠. 만약에 이런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이 나에게 이루어진다면 그때야 임과 헤어지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자, 사연 보도록 할게요. 무쇠로 철릭을 말아 철사로 주름까지 받겠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철로 만든 옷이 다 헌다면 그때야 나 임과 헤어지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일단 무쇠로 철사를 박아서 그 철사로 만든 옷이 그 주름까지 박은 그 옷이 헤어질 리가 있을까요? 아마 힘들 거예요. 하지만 그런 불가능한 상황이 일어난다면 나 이별을 받아들이겠다라고 하고 있어요. 즉, 임과 절대 헤어질 수 없다라는 영원한 사랑을 소망하는 게 바로 이 3, 사연의 주된 내용입니다. 그럼 이제 이 모든 내용이 집약되어 있는 유견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구슬이 바위에 진들, 끈있단 그칠이이까. 즈문해를 외우곤 여신들, 신있단 그칠이이까. 자, 이거 무슨 말이냐면요. 구슬이 바위에 진들, 즉 구슬이 바위에 만약에 흩어진들, 그 구슬을 이은 끈이 끊어지겠습니까? 끊어질 리 없다라는 거죠. 그렇게 즈문해를 외우곤 여신들, 즉 이 즈문 천년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 천년을 내가 외로이 있어도 믿음이 그칠 리 있겠습니까?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즉 나에게 어떠한 시련이 닥친다 할지라도 나의 그 임에 대한 영원한 사랑과 믿음, 즉 아까 말한 그 구슬로 같이 형용되는 거죠. 변하지 않겠다라고 다짐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해와 감상 빠르게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노래 기원과 축원의 성격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전체적인 내용 구성을 보면은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들을 열거하고 만약에 그런 것들이 이루어진다면 나 임과 헤어질 수 있어 라는 식으로 영원한 사랑 맹세하는 방법이 굉장히 역설적이죠. 즉 영원히 임과 헤어질 수 없다고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고려 소교의 형태적인 특성이 나타나요. 세 글자 두 글자씩 한 마당 또는 세 글자씩 한 마당 이렇게 음보라는 건 음의 발걸음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삼음보의 연장체 계속 이어지는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후렴구를 중심으로 전절과 후절이 나뉘는 그런 분절체 형식을 취하기도 해요. 그렇게 다양한 후렴구들이 민주적인 성격을 반영하고 있고 우리말의 아름다움을 살리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로 마칠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이 정석과 내신 수능형 문제 자료를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저번 시간에 배운 그 정석과의 포인트들을 바탕으로 오늘은 2문제 정도 선생님하고 같이 풀어볼 거예요. 자, 그러면 먼저 11번 문제부터 보도록 할게요. 위시의 화자 정석가입니다. 그다음 보기의 시적 화자 B, 여기 나와 있는 이 작품이에요. 같이 대화를 나누었다고 할 때 적절하지 않은 걸 고르는 거네요. 그러면 우리 위 시의 특징들부터 먼저 생각을 해보면 이 정석가 같은 경우는 임에 대한 사랑을 강조하기 위해서 불가능한 상황들을 설정했었죠. 그래서 이 불가능한 상황들이 이루어진다면 나 그때 임과 이별하겠다 인 거니까 그 불가능한 상황들이 이루어질 리 없으니까 나 또한 임과 이별하지 않겠다 라고 이해하면 된다고 했어요. 자, 그러면 문제로 넘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문제에 있는 가시리 작품, 이 작품부터 먼저 선생님하고 주요 포인트 보도록 할게요. 가시렵니까? 가시렵니까? 나를 버리고 가시렵니까? 이연, 나보고 어떻게 살라 하고, 나보고 어떻게 살라 하고, 버리고 나를 버리고 가십니까? 그 다음, 잡아두고 싶지만은 잡사와 두어리만하는 선하면 아니올세라. 이미 만약에 서운해하면 오지 않을까봐 두렵습니다. 그 다음, 서러운님 보내옵나니 나와 헤어져서 서럽지? 그런 서러운 너를 보내니. 그 다음, 서러운 마음으로 임을 보내니 가시는 즉시 돌아오세요 라고 말을 하고 있는 노래예요. 즉 임과 이별하는 상황을 굉장히 아쉬워하며 임이 갔지만 임 다시 돌아오셨으면 좋겠어요 라는 식으로 화자가 그렇게 노래하고 있는 작품입니다. 자, 그러면 1번, 이 윗글 정석가의 화자가 말을 합니다. 떠나간다는데 그냥 보낼 거야? 그러니 작가가 말을 하는 겁니다. 후일 나중에 다시 돌아올 거야. 그래서 보내는 거지. 자, 그러니 윗글에 작가가 다시 말을 합니다. 화자가. 이별하고 나서 괴로워하지 말고 붙잡지 그러니. 왜냐면 정석가의 화자는 그렇게 말을 했잖아요. 역설적인 상황을 가정해가지고 계속해서 임과 헤어지기 싫다는 그런 사실을 표명했잖아요. 그러니 작자미상의 이 가시리 화자가 다시 말을 합니다. 글쎄, 너처럼 불가능한 걸 요구하면서까지 붙잡고 싶지는 않아. 그래요. 위에 보면은 이 가시리의 화자는 어땠나요? 잡아두고 싶지만 서운해하면 아니 올까봐 두렵습니다. 라는 식으로 먼저 서러운 님을 보내는 태도를 보였죠. 그러니 이게 바로 정석가와 가시리의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어요. 정석가는 보내지 않겠다. 가시리는 일단 보내겠다. 하지만 다시 돌아와라. 라는 거. 자, 5번 볼게요. 화자가 뭐라고 하나요? 맞아. 이미 마음이 떠나는데 붙잡아봐야 소용없지. 정석가의 화자는 뭐라고 얘기했죠? 불가능한 상황을 설정해서라도 임을 붙잡고 싶어 했잖아요. 그러니 이렇게 말하는 것 정석가의 화자답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답은 5번이 되겠네요. 그 다음 여러분, 선생님하고 14번 문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시를 고려 소교로 추정할 수 있는 근거로 적절하지 않은 것 고르래요. 그럼 나머지 선택지 전부 고려 소교의 특징이 되겠군요. 1번, 연장체 형식을 가지고 있다. 연이 붙어지는 그런 형식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 바로 고려 소교의 특징입니다. 2번, 민유적인 사문부의 율격을 취하고 있다. 보면은 위에 볼까요? 끼 끊고, 세모래 끊고, 별에 끊고 이렇게 사문부의 율격 가지고 있어요. 나나는 여음꾸니까 우리 세지 않는 것 알고 있죠? 자, 그리고 사문부의 율격과 더불어 332조 혹은 333조의 음수율을 가지고 있다고 선생님이 저번 시간에 설명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어서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임과의 변함없는 사랑을 노래하고 있다. 글의 특징은 맞아요. 하지만 이것이 고려 소교의 특징이라고 보기에는 어렵죠. 답은 3번입니다. 나머지 선택지 보도록 할게요. 같은 구절을 가진 다른 고려 소교가 있다. 그 당시 유행하던 구절들이 돌고 돌았어요. 그 다음 5번. 악률에 맞추기 위해 조음구와 후렴구를 반복하고 있다. 네, 그럼요. 여기 보면 나난, 그 다음 또 밑으로 내려보면 유덕하신 임을 여의와일지다 이런 것들 그 당시 유행하던 조음구와 후렴구의 반복되는 양상으로 볼 수 있어요. 답은 이 3번이 되겠네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시간에 선생님과 같이 볼 작품은 황만근은 이렇게 말했다라는 현대소설이에요. 먼저 이해와 감상을 통해서 이 작품에 대한 가닥을 잡고 그 다음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보면 황만근은 이렇게 말했다라는 소설은 단편소설로 농촌 마을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가난하고 어리석은 농부 황만근은 마을에서 반푼이 취급을 받고 있어요. 즉 좀 모자란 사람 취급을 받는다라는 거죠.
하지만 황만근의 일대기를 약간의 과장과 골개미를 섞어서 재미있으면서도 비극적으로 그리는 작품. 이를 통해 전달하고자 하는 주제는 각종 부채, 더러운 돈들로 얼룩진 농촌의 현실과 메말라가는 인정을 통해 삶의 이 어두움을 그리고 있는 소설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 이 글의 작가는 과연 황만근에 대해서 긍정적인 시선을 띠고 있을까요? 부정적인 시선을 띠고 있을까요? 이것은 선생님과 함께 작품을 통해 보도록 할 거예요. 자, 여러분, 황만근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는지 부정적으로 보는지만 알아도 중심인물에 얽힌 주제의식을 파악할 수 있어요. 인물에 대해 긍정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이 인물이 가진 성격을 우리가 본보기로 삼아야 한다라는 걸 알 수 있고, 만약에 이 인물에 대해 비판적으로 바라보면 이 인물과 같은 삶은 지양하라는 것이구나 라는 걸 우리 알 수 있죠. 자, 보면 이 글은 서술자의 평가가 나오는 전의 형식을 취하고 있긴 하지만 지금 여기 해당되는 지문에서는 그런 부분을 찾기는 좀 힘들어요. 하지만 황만근과 관련된 에피소드들을 통해서 황만근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보면 황만근이 분뇨를 퍼내는 일을 했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왜냐면 원래는 황만근이 이런 일을 했었는데 황만근이 없으니 그때서야 마을 사람들이 만근이 자식만 있었으면 내가 돈을 100만 원 준다고 해도 이런 일을 안 할 건데 라는 식으로 후회하고 있죠. 즉 이를 통해 황만근이 굳은 일을 전부 맡아서 했음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이고요. 또 서술자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황만근이 있었으면 군말 없이 했을 일이었다. 늘 그렇듯 벙글벙글 웃으면서 힘든 일을 군말 없이 했을 것이래요. 이런 부분을 통해 황만근의 됨됨이를 보여주고 있잖아요. 이러한 황만근의 성격을 보여주는 것들이 군데군데 나와 있어요. 선생님이 요약적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두긴 했는데 황만근이 마을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정신을 보여준 그런 일화들을 에피소드식으로 병렬적으로 제시해서 인물의 다양하고 복합적인 성격을 보여주는 부분이라고 알 수 있어요. 황만근의 봉사정신만 볼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아이들은 속끝장난을 하다가도 황만근의 부재를 그때서야 알게 되었대요. 공평무사한 것이 황만근의 평생 처사였고 그에게 황만근에겐 판단 능력이 없는 듯 했지만 또 막상 어떤 일에 대해 옳고 그름을 물으러 가면 언제나 공평무사하게 대답해 주었고 이를 통해 어떤 분쟁들이 있어도 전부 종식되었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이런 일화들을 통해서는 황만근의 공평무사한 것들을 볼 수 있어요. 또 보면 이제 마지막으로 황만근이 어떠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는지, 어떠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는지를 보여주는 부분도 군데군데 들어가 있고요. 국수를 꼭지 집어넣지만 줘요. 이렇게 말을 어눌하게 하는 부분을 통해 황소건의 모자람을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죠. 이렇듯 이 소설은 황만근이 성실하고 우직한 인물이라는 그런 긍정적인 측면을 조금 더 부각해서 보여주고 있고요. 또 황만근의 죽음을 통해 즉 작가의 의견을 대변하는 민 씨는 황만근의 됨됨이를 긍정적으로 평가한 묘지명을 씀으로써 이렇게 이 글을 마무리 짓고 있는 소설입니다. 자, 선생님과 포인트 보도록 할게요. 황만근을 바보 취급하는 마을 사람들과 이런 마을 사람들의 이기적인 행태를 풍자하는 것. 또 이 소설은 향토적인 방언의 사용과 해학적 문체가 두드러지게 나타난다라는 것. 감상 포인트고요. 이를 통해 보여주고자 하는 주제는 마을 사람들의 어떤 행태와는 다르게 관용과 도량을 가진 황만근의 생애와 그 행적, 그리고 이와 반대되는 현대인들의 이기적인 세태에 대한 비판을 담고 있는 소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나머지 부분들은 선생님과 글을 읽으면서 봤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고요. 이 글의 양식 중에 하나인 전의 양식을 차용했다라는 거 보고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이 작품은 황만근의 생애를 서술한 부분, 민 씨가 황만근에 대해 평가한 부분 이렇게 둘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보면 이러한 양식은 어떤 사람의 행적을 기술하고, 즉 황만근이겠죠. 그리고 이에 대해 논평하는 전의 양식과 유사하다라고 나와 있어요. 작가는 황만근을 다른 사람들의 모범이 되는 인물로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그의 삶이 주는 교훈과 가치를 전달하고자 이러한 양식을 채용했다라는 것까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예요, 여러분. 도움이 됐을지 모르겠어요. 왜냐면 이 소설은 워낙 내용이 방대하고 많기 때문이에요. 또 교과서로 접하기엔 그렇죠.
그럼 다음 시간에 봐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엔 저번 시간에 이어서 황만근은 이렇게 말했다에 대한 주요 문제 풀이를 하도록 할 거예요. 먼저 오늘 풀어볼 문제는 보기를 바탕으로 이 글 전체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즉 이 보기를 바탕으로 글 내용에 적용해가지고 푸는 문제 하나랑 그 다음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묻는 문제인데 윗글에 대한 내용보다는 윗글의 서술 방식을 묻는 문제 이렇게 두 문제를 선생님과 같이 한번 풀어볼 거예요. 그러면 19번부터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이번 시간은 바로 문제풀이로 들어가니까 아무래도 황만근은 이렇게 말했다에 대한 분석 서술형 편을 먼저 보고 오시면 더 도움이 될 거예요. 자, 그럼 보도록 할게요. 보기를 바탕으로 이 글을 이해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묻는 문제네요. 자, 보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보는 성석재 소설에서 어떤 존재인가요? 보통 바보는 부정적인 존재로 그려지죠? 하지만 이 소설에서는 성석재 인물 중에서도 가장 약하고 애처로운 사람들, 감동을 만들어내는 부분 중 하나라고 했으니까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라고 볼 수 있겠죠. 마을 중심부와 떨어진 외곽에서 살았고 아이들에게도 더 아이 취급을 당하면서 지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마을 사람들에게 비인간적으로 무시당하거나 굶어 죽거나 그런 일은 없었어요. 왜? 공동체였으니까요. 농촌 공동체에서 그런 냉소적인 일은 없었다라고 보는 거예요. 자, 그럼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부터 황만근은 작가가 말하는 바보형 인물이군. 윗글을 보면 여러분 만근이도 알 정도다 라고 말을 하는 부분들을 통해서 황만근이 바보형 인물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1번은 맞는 선택지이고요. 자, 2번 작가는 자신이 어렸을 적에 본 바보의 모습을 토대로 황만근이라는 인물을 창조했어 라고 했는데 보기에서 작가는 자신이 어렸을 때부터 많이 보아왔던 인물을 통해 바보형 인물을 창조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맞는 선택지이고요. 3번 작가가 어릴 적에 본 바보와 달리 황만근은 아이들에게 더 아이 취급을 받지 않고 있네? 그렇죠. 황만근은 아이들의 시비, 옳고 그름을 판단해주는 존재로 무시당하지는 않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작가가 생각한 바와 조금 다르게 의도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4번, 작가가 어릴 적에 보았던 바보와 같이 황만근도 마을 사람들의 무관심 속에 죽은 것이군 이라고 나와 있어요. 작가가 어릴 적에 보았던 바보는 무시당하거나 굶어 죽는 일이 없었다고 나왔어요. 여기 이렇게 나왔죠. 왜? 공동체였으니까요. 하지만 윗글에서 황만근은 결국 어떻게 되었나요? 동사로 죽게 되었죠. 즉 이것이 바로 이 윗글의 작가가 의도한 거랑 그 다음 정말 윗글의 내용이랑 다른 바로 볼 수 있어요. 바보와 같이 여기에 치고 답은 4번이 되겠네요. 자, 5번 빠르게 보고 넘어갈게요. 작가가 어릴 적에 살았던 마을과는 달리 황만근은 마을 사람들에게 무시당했어. 그쵸? 황만근이 마을 회관의 변소에서 분뇨 펴내는 일을 도맡아 했다는 것을 통해 황만근이 마을에서 무시당했음을 추측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죠. 맞는 선택지이고요. 그러므로 답은 4번이 되겠네요. 그 다음 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황만근은 이렇게 말했다에 대한 서술 방식을 묻는 문제예요. 보도록 할게요. 자, 1번부터 봅니다. 한 인물의 행적에 초점을 맞추어 사건을 서술하고 있다. 이 작품은 주인공 황만근이 살아온 삶에 초점을 맞추어 사건을 서술하고 있어요. 바로 나왔어요. 1번. 하지만 2, 3, 4, 5가 왜 틀린지를 선생님과 같이 보도록 합시다. 인물들 간의 대화를 통해 특정 인물을 희화화하고 있다. 인물들이 한 말을 인용한 부분은 있지만 인물들 간의 대화는 나와 있지 않았어요. 그리고 특정 인물을 희화화한 부분도 없었고요. 자, 3번 보도록 할게요. 빈번한 장면 전환을 통해 인물의 입체적 면모를 드러내고 있다. 빈번한 장면 전환 드러나지 않았죠. 4번 냉소적 어조를 통해 세태에 대한 비판적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황만근에 대해서 예찬적 어조를 사용했어요. 틀린 선택지이고요. 5번 다른 장소에서 동시에 벌어진 사건을 병치하고 있지 않아요. 여기선 긴장감이 고조된다고 나왔는데 이것 또한 틀린 선택지가 되겠죠. 그래서 답은 아까 본 바와 같이 1번으로 맞춰질 수 있겠네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나무아카데미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학습할 작품은 이춘풍전이라는 고전소설이에요. 먼저 핵심 정리를 보고 들어가도록 할게요. 갈래는 고전소설이고 판소리계 소설이기 때문에 판소리계 고유의 문체들이 종종 등장하기도 해요.
성격 또한 풍자적이고 웃음을 유발하는 해학적인 성격까지 함께 띱니다. 어떤 교훈적인 성격을 주제를 담고 있냐면요. 진취적인 여성상의 제시와 더불어 새로운 인간형의 추구라는 주제를 담고 있습니다. 이 작품은요. 무능하고 방탕한 남편 때문에 가정이 몰락하고 또 슬기롭고 유능한 아내의 활약으로 다시 가정이 일어서는 이야기의 전개 형식을 보여줍니다. 이를 통해 허위에 찬 남성 중심의 사회를 비판하고 여성의 능력이나 기능을 부각시키려 한 의식까지 보여주고 있어요. 교재에 수록된 부분을 중심으로 보자면 앞부분에 평양 기생 추월에게 빠져 가산, 모든 재산을 탕진하고 그 집에서 사환 노릇을 하고 있는 남편을 찾기 위해서 이 남편의 이름이 춘풍이에요. 춘풍의 아내는 평양 감사로 부임하는 김승지를 따라 남장을 한 채 평양에 도착합니다. 그렇게 해서 같이 간 사또와 함께 문제를 해결해요. 하지만 이 춘풍은 아내의 도움을 받아서 문제를 해결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내가 남장을 한 채 자신을 도와줬다라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이기도 해요. 춘풍의 아내는 춘풍을 다시 한번 속여서 정신을 차리게 하려고 비장의 의복을 입고 돌아옵니다. 그래서 춘풍의 아내의 남장 모티프가 다시 한번 드러나는 부분이에요. 이런 남장을 한 춘풍의 비장 앞에서는 춘풍은 한없이 작고 비굴해지는 모습을 보입니다. 춘풍을 한참 골려준 후에 다시 여자의 모습으로 돌아가서 굉장히 춘풍을 민망하게 합니다. 여러분, 이 작품의 포인트를 보도록 할게요. 주제는 허위에 가득 찬 가부장적 사회에 대한 비판과 더불어 진취적인 여성상의 제시라는 점, 이 춘풍의 성격과 이런 춘풍의 아내의 성격이 서로 대조된다라는 점, 그리고 춘풍의 아내가 춘풍을 구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죠? 그렇죠. 남장을 했죠. 이 남장 모티프까지 나온다라는 점. 마지막으로 이 소설의 서술상의 특징을 보자면 판소리계 소설이기 때문에 판소리 사설투의 문체를 사용했다라는 점, 그리고 두 인물의 상반된 생활태도와 갈등을 통해 주제를 제시했다라는 점, 이것 등이 이 작품의 포인트입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로 마칠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나무아카데미입니다. 저번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이춘풍전 소설과 관련된 문제 보도록 할게요. 이 작품의 주제로 적절한 것은 가장 많이 나올 수 있는 문제이죠. 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가득 찬 가부장적 사회에 대한 비판과 진취적인 여성상의 제시. 바로 답이 나왔네요. 이 작품의 주제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었죠. 나머지 선택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같은 경우는 망한 조국에 대한 애환의 정서가 적절하지 않은 설명이죠. 3번. 허풍으로 가득 찬 여성을 향한 권계 이런 내용 나오지 않았죠. 4번, 5번 전부 이 글과 관련 없는 선택지입니다. 다음은요 여러분, 이 작품 판소리계 소설이었죠. 판소리계 소설에서는 편집자적 논평, 즉 서술자의 개입이 드러난 부분들이 나타나는 것이 또 이 작품의 특징이자 판소리계 소설의 특징이라 그랬어요. 그럼 서술자의 개입에 대한 설명이 보기에 나와 있습니다. 30번 문제 쌤하고 같이 보도록 할게요. 고전소설이나 판소리에서는 서술자가 사건이나 인물의 말과 행동, 언행 등에 대해 서술자 자신의 견해나 느낌을 밝히는 경우가 종종 나타난다라고 나와 있어요. 바로 판소리계 소설의 특징, 즉 서술자의 개입과 편집자적 논평에 대한 설명이에요. 하지만 이것이 나와 있지 않은 것을 고르는 거예요. 자, 여러분 1번부터 볼게요. 기억 보면은 누구의 영이라 거역할까? 이거 서술자가 직접 판단한 것이죠? 그러니 기억은 서술자의 개입이 나타났다고 볼 수 있고요. 니은 보도록 할게요. 저 잡놈 거동 보소. 저 잡놈의 거동 좀 봐라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일단 잡놈이라고 말한 것, 거동 보소라고 말한 것 전부 서술자의 개입 드러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디귿 보도록 할게요. 그 거동 차마 못 보겠다. 이것도 인물이 직접 말한 것이 아니라 서술자가 이렇게 평가한 것이죠. 그러니 디귿 또한 서술자의 개입이 드러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리을 보도록 할게요. 춘풍이 아무리 제 방 아닌들 어찌 들어갈까?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거죠. 이것 역시 서술자가 평가한 부분이라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미음 볼게요. 춘풍이 그제야 아주 깨닫고 깜짝 놀래며 이건 춘풍의 외양을 묘사한 부분이죠. 서술자의 평가나 판단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따라서 답은 5번 이렇게 체크를 하고 넘어갑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학습할 작품은 산돼지라는 작품이에요. 극 작품입니다. 연극을 위한 대본이라고 볼 수 있어요. 대략적인 내용 소개해 드릴게요. 주인공 원봉은 원래 정숙이란 여자와 애인 관계였지만 이 정숙은 다른 남자와 함께 일본으로 도망갑니다. 그럼 남겨진 원봉은 어떻게 해야겠어요? 다른 색깔로. 원봉은 청년회의 간사인데 바자회의 수익금을 유용했다고 해서 청년회에 불신임을 당합니다. 원봉의 위기라고 볼 수 있죠. 산돼지처럼 저돌적이고 괴팍한 성격을 가졌던 원봉의 성장 과정은 순탄하지 않습니다. 동학군이었던 아버지가, 이 원봉의 아버지가 관군에게 잡혀 죽자 원봉의 아버지와 같은 동학군이었던 최주사가 원봉을 데려다 키운 것입니다. 그렇다는 점에서 이 최주사는 원봉의 조력자 역할이라고 볼 수 있어요. 최주사는 자신의 딸 영순과 원봉을 결혼시키고 싶어 하지만 영순은 차역과 교제합니다. 그럼 남겨진 원봉은 어떻게 해요? 멘붕의 상태겠죠. 자신의 출생의 비밀을 알게 되고 있으며 죽은 아버지의 유명인 동학 이념을 실현하지 못했다라는 자신 스스로에게 좌절감을 맛보며 신경쇠약 증세까지 보이는 위기를 겪게 됩니다. 마침내 자신의 약혼녀였던 정숙이 돌아오게 되고 원봉과 정숙은 서로의 나아갈 방향에 대해 논의를 한다라는 점에서 원봉과 정숙에게 있었던 갈등은 종식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수능 특강에 실린 이 작품은 여러 갈등 중에서 영순을 둘러싼 원봉과 최조사 댁의 갈등이 주를 이루고 있어요. 산돼지는 단호한, 저돌적인 그런 주인공의 성격을 드러냄과 동시에 식민지 지식인으로서 고뇌하는 주인공을 상징하는 소재이기도 해요. 주제는 주어진 숙명과 이 원봉의 운명과 하지만 그것을 이루어내지 못하는 현실 사이의 괴리감으로 인한 방황과 좌절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예요. 이 작품은 산문 작품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직접 읽어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번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는 산돼지라는 극작품을 바탕으로 문제를 풀어볼 거예요. 사실 이 작품은 여러분이 내용 파악을 하는 데에는 별 어려움이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극갈래 자체에 대한 생소함이 있기 때문에 선생님은 오늘 딱 한 문제를 풀어줄 건데 극갈래에 대한 특징들을 알 수 있는 문제를 풀어줄 거예요. 그럼 같이 15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위와 같은 글의 특징으로 볼 수 없는 것은, 즉, 이 희곡, 극갈래에 대한 설명입니다. 1번, 장과 막으로 이루어져 있다. 희곡에 대한 설명이고요. 그 다음 2번, 사건을 현재형으로 표현한다라는 것이 바로 소설갈래, 즉 서사갈래와는 차이점입니다. 서사갈래는 과거형으로 사건을 주로 진술함의 반면에 극갈래 같은 경우는 사건을 생동감 있게 묘사하기 위해서 현재형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작가의 직접적인 해설이나 묘사가 중요하다. 작가의 직접적인 해설이나 묘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인물들 간의 대화나 행동을 통해서, 즉 대사를 통해서 이 사건을 전개한다라는 것이 극갈래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4번, 아까 말했다시피 등장인물의 대사, 행동을 통해서 이야기가 전개된다는 특징이 있고요. 5번, 무대 상연을 위해 만들어진 작품이에요. 그리고 이 이야기는 실제 있던 이야기가 아니라 허구성을 띤 있을 법한 일을 바탕으로 작가가 꾸며낸 이야기라는 점은 서사갈래와의 공통점입니다. 지금 답은 3번으로 나왔는데요, 여러분. 여기서 볼 수 있는 서사갈래와의 공통점은 작가가 꾸며낸 이야기라는 점, 이거는 서사갈래와, 즉 소설과의 공통점이고요. 차이점은 사건을 현재형으로 묘사한다. 이거는 사건을 주로 과거형으로 진술하는 서사갈래와의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